제 이름은 김복건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어요. 젊은 시절, 저는 꿈 많은 아가씨였죠. 하지만 시집을 가면서 그 꿈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술꾼이었어요. 매일 술에 절어들어와 행패를 부렸죠. 그래도 참았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참는 것이 여자의 미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정수와 미정이 두 아이를 낳고 기쁨도 잠시,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남편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빚만 늘려갔죠.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갔어요. 정수와 미정이는 반항기에 접어들어 매일 다투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그저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어요. 정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죠. 손재주가 좋아 핸드폰 수리도 곧잘 했어요. 미정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어요. 둘 다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10년 전 오랜 병환 끝에 남편을 떠나보냈고 5년 전부터는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정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핸드폰 대리점 차릴 거야. 돈 좀 빌려주세요. 처음엔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정수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시내에서 꽤 큰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정수는 열심히 일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죠. 엄마, 나 이제 돈 벌어요. 엄마 고생 그만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두 자식 모두 제 기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정수가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가족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정수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곤 했는데 점차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전화해도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매주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했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오늘은 못 가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식들도 이제 자기 삶이 있으니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죠. 하지만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명절 때면 자식들이 찾아왔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정수는 항상 바쁘다며 금세 가버렸고 미정이도 친구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얼른 집을 나갔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전화도 하고 가끔은 직접 찾아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식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정수의 집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바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찾아가면 항상 바쁘다며 금세 돌려보내곤 했죠. 엄마,
나 오늘 야근해야 돼. 다음에 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도 저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뭐가 부족했던 걸까 하며 자책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희생이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조금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땐 그저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참고 견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져 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더 큰 시련이 찾아올 줄은요. 언제 한번 정수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보니 반가웠지만 그 표정이 어쩐지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도 뭐하고. 엄마밖에 없어서 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꼭 갚을게요. 엄마가 돈이 어딨어. 너가 알아서 해결해. 그럴 수 있잖아. 엄마가 되어가지고 자식이 망해간다는데 못 도와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잘못 왔나 봐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빌리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엄마는 저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네요. 정수야, 그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한테 잘해드렸잖아요. 이럴 때 도와주셔야지.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모르세요. 바쁜 와중에도 자주 전화드리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너무 서운해요. 제가 엄마 아들 맞나 싶어요. 아들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요? 엄마는 지금 집에만 있으면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저축해 놓은 돈도 많으실 텐데 왜 이러세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숨기시면 더 서운해요. 그래도 엄마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너희들 신경 쓰느라 들어가는 돈도 많아. 그럼 제가 그동안 해드린 것들은 뭐예요? 그건 그냥 받아만 두시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엄마를 위해 노력했는데 엄마는 그걸 몰라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해요. 정수야, 너가 그동안 해준 것들 고마웠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전부가 아니라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엄마를 챙겼는데 엄마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제가 엄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렇게 대하시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엄마도 알아. 너가 힘들게 살았다는 걸. 하지만 하지만 뭐요?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은 하지 마세요. 제 마음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엄마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믿고 의지했나 봐요. 이제 보니 그게 다 헛된 거였네요. 변명이 아니라 엄마 입장도 좀 이해해 줬으면 해서. 엄마 입장? 지금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엄마 입장은 뭔가요?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도와주지 않겠다는 게 엄마 입장인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이렇게 냉정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엄마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요? 정수야, 엄마가 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하지만 하지만 계속 그 말만 하시네요. 솔직히 도와주기 싫으신 거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왜 이러세요, 엄마?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이렇게 빙빙 돌려 말씀하세요?
저한테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더는 참기 힘들어요. 엄마도 지금 당장 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그래. 어려우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셨어야죠.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한 게 한두 번인가요? 이렇게 중요한 상황인데 엄마는 정말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아들 맞나요? 이럴 수 있어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뭐든 한다던데. 그렇지. 그래서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시는 엄마한테 도움 안 청할게요. 제가 바보였죠. 엄마한테 기대를 했다는 게 이제 엄마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동안 제가 엄마를 위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나 봐요.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 이제 엄마 없는 셈 치고 살아갈게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정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소리가 제 가슴에 울려 퍼졌죠. 그날 이후로 정수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는 매일 밤 정수의 연락을 기다리며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미정이에게 정수의 소식을 물어봤지만 미정이도 잘 모른다고 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 사이에서도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죠. 몇 달이 지나고 며느리와 통화를 했어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어머니, 정수 오빠가 사업 접고 직장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수가 그토록 아끼던 사업을 접었다니. 그것도 저 때문에.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자주 정수의 집 앞을 서성였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정수를 만나지 못했죠.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미정이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정수와의 일이 있고 난 뒤 미정이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자주 오지도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죠. 엄마, 오빠한테 그러지 말았어야지. 우리도 다 어렵게 사는데. 미정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정수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미정이에게도 큰 실망이 되었나 봐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를.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고 저는 날이 갈수록 외로워졌어요. 가끔은 제가 그때 정수를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혹시나 자식들이 찾아올까 기대하며 집 안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안고 혼자 명절을 보내야 했죠. 텔레비전에서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왔어요. 이웃들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했어요. 복건 씨, 자식 농사는 실패했나 봐요. 우리 자식들은 명절마다 찾아오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 너무나 서글펐죠. 그러던 어느 날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으면 우리 서율이 좀 봐주면 안 돼? 미정이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오랫동안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드디어 저를 필요로 하는구나 싶어서요. 내가 요즘 야근이 많아. 애 혼자 두기도 좀 그래서. 엄마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미정이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지 바쁘다고 저를 찾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봐줄게. 그렇게 해서 저는 집을 팔고 미정이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자식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죠. 미정이가 결혼을 늦게 해서 손녀 서유리가 6살이에요. 어린 손녀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미정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정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별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앞으로 닥칠 일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딸과의 관계도 괜찮았고 손녀와의 관계는 아주 좋았어요. 미정이의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죠. 아침마다 서유리를 깨워 유치원에 보내고 저녁엔 미정이가 퇴근할 때까지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서유리는 제게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곤 했죠. 그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정이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 엄마,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곤 했죠. 가끔은 주말에 셋이서 근처 공원에 가 피크닉을 즐기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정말 행복했죠. 서유리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주고 미정이가 야근할 때면 손녀를 재우고 딸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속감이었죠.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딸이 언젠가부터 제게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엄마, 서유리 옷 이렇게 개면 안 돼. 구겨져.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렇게 개야 된다고. 왜 자꾸 같은 말 반복하게 해? 알았어, 미정아. 다음부턴 조심할게. 그리고 설거지할 때 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냐? 수도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다고. 좀 아껴 써.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설거지할 때 스펀지에 세제 너무 많이 묻히지 마. 그릇에 세제 찌꺼기 남아. 그래, 알겠다. 조심히 할게. 엄마, 서유리한테 과자 너무 많이 주지 마. 이상해. 어제도 서유리가 과자 먹은 흔적 있더라. 내가 없을 때 몰래 주는 거지? 애 건강은 생각 안 해? 그리고 간식 줄 거면 과일이나 채소 줘. 요즘 애들 비만이 얼마나 심각한데. 미안해. 서유리가 달라고 해서. 그렇다고 다 줘? 애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면 안 되지. 엄마가 어른이잖아. 왜 애한테 약한 소리 해? 좀 단호하게 돼. 그래, 알겠어. 앞으로 조심할게. 그리고 서유리 공부는 어떻게 봐주고 있어? 유치원에서 숙제 해온 거 제대로 확인해? 그럼. 열심히 보고 있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실히 봐야지. 엄마, 요즘 육아가 옛날이랑 달라. 그냥 밥 먹이고 재우는 게 다가 아니야. 인지 발달, 정서 발달 다 신경 써야 해. 알았어. 엄마가 더 신경 쓸게. 아, 맞다. 내일 서유리 유치원 참관 수업이야. 엄마가 가줘. 난 회사에 휴가 내기가 좀 그래서 가서 다른 애들 엄마들이랑 친해지고
서율이 친구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알겠어, 미정아. 엄마가 잘 다녀올게. 엄마, 그 옷 좀 버려. 옷장에 멀쩡한 옷 얼마나 많은데 왜 맨날 그 옷만 입고 있어? 서율이 유치원에 데리러 갈 때 다른 엄마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어? 좀 신경 써서 입어. 그리고 머리는 왜 그래? 미용실 간 지가 언제야? 이러고 다니면 서율이가 창피해할 거야. 미정아, 이 옷이 편해서 그래. 그리고 머리는 편하다고 막 입고 다니면 어떡해? 엄마가 이러니까 서율이가 옷에 신경도 안 쓰지. 애 교육에도 안 좋아. 내일은 꼭 다른 옷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해. 알았지? 알았어. 그럴게. 그리고 엄마, 빨래 건조기 써. 왜 자꾸 밖에다 널어? 먼지 묻고 냄새나. 건조기 사준 이유가 뭐야? 전기세 아끼려고? 옷이 상하는 게 더 큰 손해라고 생각 안 해? 서율이 옷은 특히 건조기 써야 돼. 아토피 있는 애 옷을 밖에 널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날이 좋아서. 날 좋다고 다 널면 안 돼. 특히 수건 같은 건 무조건 건조기 써. 자외선에 노출되면 세균 번식한다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건조기 돌리면 먼지도 제거되고 구김도 덜해. 다림질할 시간도 아낄 수 있잖아.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알았어, 미정아. 앞으로 건조기 더 자주 쓸게. 자주가 아니라 항상 써야 돼. 옷 수명도 늘어나고 위생적이야. 엄마, 요즘 시대에 맞춰 살아야지. 옛날 습관 버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딸아이가 꼼꼼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점점 미정이의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서유리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열도 조금 있어서 미정이에게 연락했죠. 그런데 미정이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엄마가 뭘 잘못 먹였어? 어제 저녁에 내가 해둔 음식 말고 다른 거 줬어? 미정이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손녀의 건강을 해칠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도 참았어요. 딸이 아이 걱정에 흥분한 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어요. 서유리가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났을 때도,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도 모두 제 탓이 되었죠. 엄마, 애를 어떻게 봐? 잠깐 눈을 떼니까 이렇게 다치잖아. 엄마, 서율이 공부는 어떻게 봐주는 거야? 이렇게 숙제도 안 하고 이게 뭐야? 매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손녀를 돌보고 있는데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글펐죠. 심지어 어느 날은 미정이가 술에 취해 들어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이렇게 무능해?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주고. 오빠 일 때도 그렇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정수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깊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미정이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걸까요?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무능한 엄마였나? 자식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을 일을 했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대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서유리를 더 세심하게 돌보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미정이의 불만은 커져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오버해? 서율이 숨 막히게 그러지 마. 애한테 너무 과잉 보호하면 안 좋아. 좀 자유롭게 놀게 둬. 매번 뒤쫓아다니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면 애가 어떻게 커? 성격 이상해지겠어. 알겠어, 미정아.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냐? 엄마랑 서율이랑 똑같아? 애잖아. 엄마, 제발 좀 알아서 해. 이것저것 그만 물어보고. 내가 없을 때 뭐만 하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하는 거야? 애 키우는데 매뉴얼이 어딨어? 상황 봐가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지. 그리고 엄마 판단으로 좀 해봐. 그래야 애도 엄마를 신뢰하고 따르지. 점점 제 존재 자체가 미정이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고 말수도 줄어들었죠. 그저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서유리를 돌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위안은 서율이었어요. 손녀는 여전히 저를 따르고 사랑했죠.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면 모든 걱정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런 서유리조차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죠. 딸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책감과 싸우며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정말 좋은 자리야. 이번에 이거 놓치면 안 돼. 엄마 돈 좀 빌려주세요. 또 돈이니? 정수야,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만 찾냐? 엄마 집 팔아서 돈 있잖아. 나 좀 도와줘요. 이번엔 진짜 중요해요. 얼만데? 5천만 원이요. 뭐? 5천만 원? 그게 어디 적은 돈이야?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제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래도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엄마가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해? 엄마, 제발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꼭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정수야, 그래도 엄마, 저번에 도와주지 않으셔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때 저 한강 갈 뻔했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이번엔 꼭 도와주세요. 제발요. 알았어.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고마워요, 엄마. 이번엔 꼭 잘 될 거예요.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근데 정수야, 이 돈 갚을 수 있는 거 맞지? 당연하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알겠어. 엄마가 최대한 마련해 볼게. 정말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저번에 빌려주지 못해 아들이 힘들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 정수가 얼마나 실망했었는지, 그리고 그 후로 우리 관계가 얼마나 냉랭해졌는지 떠올랐죠.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직장을 옮기게 된 것도 그때 돈을 빌려주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정수와 연락도 뜸했는데 이렇게 다시 도움을 요청해 오는 걸 보니 아들도 화해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나중에 갚아줄 거라는 희망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죠. 비록 앞으로의 생활이 빠듯해질 것이 뻔했지만 아들을 위해 이 정도 희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로서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소식을 들은 딸은 노발대발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돈 줬다면서? 5천만 원이나 미쳤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그냥 줘? 얼마 전에 안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미정아, 오빠가 정말 급해서. 급하면 얼마든 줘? 지난번엔 안 준다더니 이번엔 왜 이렇게 많이 줘? 오빠가 뭐라고 했길래 마음이 바뀐 거야? 그게. 오빠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좋은 기회? 뭔 기회가 5천만 원씩이나 필요해? 엄마,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그냥 조금만 도와준다고 하지 왜 그렇게 많이 줘? 미정아, 오빠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야. 계획? 무슨 계획이 5천만 원씩이나 필요한데? 엄마, 그 돈 어떻게 갚으라고 그렇게 줬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래도 오빠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5천만 원이 뚝딱 생겨?
엄마, 정말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그 돈이면 엄마 노후 대비할 수 있는 돈이었잖아. 왜 그렇게 많이 줘? 미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잘할 거야. 잘할 거라고? 그래서 5천만 원이나 준 거야? 엄마, 그 돈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과하게 준 거 아니야? 너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잖아. 내가 잘 지낸다고 오빠한테 그렇게 많이 줘? 나도 돈 필요할 때 있었는데 왜 오빠한텐 이렇게 과하게 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미정아. 엄마는 너희 둘 다 소중해. 소중하다고 5천만 원씩 줘. 엄마, 이거 정말 아니야. 왜 이렇게 오빠한테 과하게 줘? 그 돈 좀 돌려받아. 너무 많아. 그 후로 딸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미정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서유리를 깨우고 아침을 차려줄 때도 미정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서유리만 데리고 나갔어요. 서유라, 할머니가 해준 거 먹지 마. 엄마가 사온 거 먹어.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었죠. 서유리도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손길을 거부하고 할머니가 해준 음식을 먹지 않으려 했죠. 주말이면 미정이는 서유리를 데리고 외출을 했어요. 전에는 가끔 저도 함께 데려갔는데 이제는 아예 말도 없이 나가버렸죠. 엄마, 우리 집에 있어. 서유리랑 단둘이 시간 좀 보내고 싶어. 이런 말을 던지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집안일을 할 때도 미정이의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미정이가 들어오면 움찔하게 되었죠.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매번 이런 식으로 제 손에서 일을 빼앗아 갔어요.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고 그저 집 안에서 움츠러들어 지내게 되었죠. 식사 시간도 힘들어졌어요. 미정이는 저와 따로 밥을 먹었고 서유리도 엄마 옆에서만 밥을 먹었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죠. 엄마, 우리 먼저 먹을게. 엄마는 나중에 먹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식탁에 모여 앉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같았어요. 밤이면 미정이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엄마, 오빠한테 연락해봤어? 그 돈 언제 갚는데? 설마 못 갚는다고 하진 않겠지? 엄마, 정신 차려. 그 돈 받아내야 해. 매일 밤 같은 질문, 같은 잔소리. 저는 그저 알았어. 연락해볼게 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실제로 정수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돈을 달라고 재촉하면 정수와의 관계마저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사위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가끔 장모님,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라도 건네줬는데 이제는 제가 보이면 그냥 지나쳐버렸죠. 여보, 장모님 때문에 우리 돈 걱정해야 될 것 같아. 괜찮아. 우리는 우리 살 길 알아서 찾으면 돼. 이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제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점점 제 방에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죠. 미정이나 사위와 마주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제 건강도 나빠졌어요.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죠. 하지만 아프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 미정이가 또 뭐라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 와중에 정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다고. 돈을 갚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저 괜찮아, 천천히 갚아도 돼.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미정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하면 더 큰 폭풍이 올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였어요. 미정이의 차가운 눈빛, 서유리의 외면, 사위의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옥죄어 왔죠. 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특히 일요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미정이 가족 모두가 집에 있는 날이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죠.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저는 방에 숨어 있어야 했고, 그들이 식사를 할 때면 저는 배고픔을 참아야 했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끼리 시간 좀 보내고 싶어요. 엄마는 좀 나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미정이의 이런 말을 듣고 나면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어요. 갈 곳도 없이 그저 동네를 배회했죠. 처음에는 카페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음료 한 잔 값도 아까워서 포기했어요. 결국 제가 찾은 곳은 근처 공원이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이곳이 제 안식처가 되어갔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눈치 주지 않았으니까요.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이곳에서 만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집에 있기가 힘들어 이곳에 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김할머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글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저 조용히 살다 가는 수밖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이게 제 남은 인생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공원 근처를 걸어가다 로또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혹시 이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또에 당첨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죠. 집도 구할 수 있고 정수에게 빌려준 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미정이에게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평생 허황된 꿈을 멀리하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로또를 사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만약 미정이가 알면 또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도 됐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1,000원을 꺼내 로또 한 장을 샀죠. 그 순간만큼은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제 모든 희망을 걸었어요. 로또를 산 후 저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어요. 벤치에 앉아 그 작은 종이를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죠.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렇게라도 제 인생을 바꿔보려는 게 잘못된 걸까?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차가운 시선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국 저는 로또 용지를 꼭 쥐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제 모든 희망과 절망이 담겨 있었죠.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헛된 꿈일 뿐일까?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행운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끝나기를. 로또 당첨 발표날이 다가왔어요. 그날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이 결과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발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났죠. 드디어 발표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번호를 확인했어요. 하나, 둘. 숫자를 대조해 나갈수록 제 희망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꽝이었어요. 1,000원으로 될 리가 없었죠. 그 순간 느낀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죠. 로또 용지를 구기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여전히 미정이의 눈치를 보며 서유리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 아파하며 지냈죠. 매일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바꿀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듣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전화를 받았어요. 김복권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정정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복권님의 오랜 친구이신 김순자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오래된 친구였죠. 하지만 몇 년 전 연락이 끊겼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순자 씨가 얼마 전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언장에 김복권 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순자가 돌아갔다는 소식에 눈물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 왜 더 자주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김순자 씨께서 유언장에 김복권 씨에게 유산을 남긴다고 적으셨습니다. 정확히 5억 원의 현금과 일부 부동산을 상속하시게 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5억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꿈인가 싶었죠.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 슬픔. 그 순간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나 모든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통장에 5억이라는 숫자가 찍혔죠. 처음으로 그런 큰 돈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미정이에게 말했어요. 미정아, 엄마가 이제 나갈게. 미정이는 처음에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래, 엄마.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물었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서 월세방을 구할 거고. 짐을 싸는 동안 미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유리는 할머니가 가는 걸 슬퍼하는 듯 했지만 엄마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죠. 짐을 들고 나오는 제 뒷모습을 보며 미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 말에 돌아서서 미정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말했죠. 그래, 너희도 잘 지내. 집을 나서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죠.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와 월세방을 구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죠.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지게 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숨어 지낼 필요도 없었죠. 방에 짐을 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순자의 유산 덕분에 경제적 걱정은 없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것.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날 밤 새 집의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아 보였죠. 마치 순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순자야. 라고 속삭였죠.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행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많은 돈이 생겼는데 왜 월세방에 사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5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죠. 집을 사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쌌고 제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사려면 5억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리고 모든 돈을 집에 쏟아붓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았죠. 그래서 우선은 월세방에 살기로 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고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쓰기만 하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았어요. 뭔가 할 일이 필요했죠. 그러던 중 문득 딸 집에서 살 때 사용했던 건조기가 떠올랐어요. 미정이 집에 있을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건조기 하나만큼은 정말 좋았거든요. 빨래를 널 필요 없이 건조기에 넣어두면 금방 마르고 보송보송해지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장마철이나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정말 요긴했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거다. 저는 나머지 돈으로 코인 세탁방을 차렸어요. 딸 집에서 건조기를 계속 써보니 이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조기가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입하고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어느새 제 코인 세탁방이 문을 열게 되었어요. 문을 연 첫날 가슴이 떨렸어요. 과연 손님이 올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아주머니, 여기 처음 열었네요. 깨끗하고 좋아요. 손님의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 순간 느꼈죠. 이제 정말 내 삶을 살고 있구나. 코인 세탁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탁기와 건조기 관리하는 법, 손님들을 대하는 방법,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 등.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점점 익숙해졌죠. 특히 좋았던 건 손님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빨래를 맡기러 오는 젊은 부부, 이불을 세탁하러 오는 노인분들, 급하게 옷을 말리러 오는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이 안에 들어있는 세제 좋아요? 저희 애기가 아토피가 있어서요. 아이고, 그럼요. 천연 세제라 아기한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손님들과 정보도 나누고 때로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죠. 사업이 점점 안정되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한 개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두 번째 코인 세탁방을 열었어요. 지금은 코인 세탁방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두 곳을 오가며 관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제 사업이 점점 커가는 걸 보면 힘든 줄 모르겠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어요. 가끔 기계가 고장나서 당황할 때도 있고 손님과 작은 마찰이 생길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 모든 게 내 삶의 일부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자금이 좀 더 모이면 집을 사려고 해요. 이제는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요. 아마 내년쯤에는 작은 아파트라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미정이와 정수 생각이 나요. 연락은 끊겼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겠죠? 언젠가 만날 날이 올까요? 그때는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순자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친구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가끔 하늘을 보며 속삭여요. 순자야 고마워. 나 잘 살고 있어. 누군가 이 나이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늦게 찾은 제 길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충만해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받은 행운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순자에 대한 감사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운명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코인 세탁방을 운영하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줬어요. 젊은 부부의 신혼 이야기를 들으며 제 젊은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고충을 들으며 제 처지에 감사하기도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대학생과의 만남이에요. 그 학생은 매주 토요일마다 큰 보따리를 들고 와서 빨래를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죠. 학생 매주 이렇게 많은 빨래를 하네? 그러자 그 학생이 대답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이건 그곳 아이들 빨래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후로 저는 그 학생의 빨래를 무료로 해주기 시작했죠. 작은 일이지만 저도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제 사업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의 빨래를 무료로 해주는 날을 만들고 지역 보육원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두 번째 코인 세탁방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는 직원도 2명 고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직원 관리하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그들을 제 자식처럼 아끼고 있어요. 복건 어머니, 저 이번에 자격증 땄어요. 직원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를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제가 미정이와 정수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이렇게라도 받는 것 같아 행복해요.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월세방에서 나와 제 집으로 이사하는 날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정말 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죠. 새 집에 이사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미정이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정아, 엄마야. 잘 지내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미정이의 목소리는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부드러워졌죠. 엄마, 갑자기 연락하시니 놀랐네요.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죠. 미정이에게 제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엄마, 대단하세요. 혼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니. 미정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딸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서유리도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손녀를 다시 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고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순자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장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